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치러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지원자는 49만여 명으로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출제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서 예년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오늘 10일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윤 총장이 승인한 원전 수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밤쯤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실의 이모 부실장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로 성탄절 주간에만 2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올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IBM은 백신 저온 유통망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공격 대상엔 한국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은 서울 영하 4.3도 등으로 어제보다 춥습니다. 추위는 계속되다가 일요일부터 기온이 오르겠고 강원과 전남, 수도권 등에는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어제 치러진 수능은 현재까지는 별탈 없이 마무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여러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예년보다 어렵지 않게 출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럼에도 시험을 미루거나 포기한 수험생들이 많아서 지원자 수는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박희봉 기자입니다. 이번 수능의 지원자는 49만여 명으로 1994년 수능 시행 이래 최저입니다. 게다가 결시율은 13.17%로 지난 수능보다 1.65%포인트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시험 준비가 부족했거나 지원자들이 수능 시험발 감염을 우려해 아예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원자 자체가 줄어든 데다 결시율까지 높아지면 일정 비율로 부여되는 수능 상위 등급을 받는 학생 수는 더욱 적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졸업생 비율이 전체 지원자의 27%로 17년 만에 최대인 점도 재학생들에게는 불리합니다. 오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졸업생의 유량이 중상위권까지 아마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수능 난이도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예년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냈다는 게 출제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기존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 고교 교과 과정의 수준에서 출제했고 EBS 교재와의 연계도 지난 수능과 비슷한 70% 수준에 맞췄습니다. 초고난도 문항 출제도 최대한 피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 특히 재학생들이 장기간 원격 수업을 받은 점 등도 고려됐습니다. 학생들이 이번 시험에서 특별히 어렵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학생들도 문제 풀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반응입니다. 대체로 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국어 같은 거는 좀 만족스러운 편이고 영어 같은 거는 원래 난이랑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2021학년도 수능 성적은 이의 신청 기간과 정답 확정 이후 채점을 거쳐 오는 23일 응시생들에게 통지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죠.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에 걸린 시험 감독관 관련해서 추가 확진자가 2명 더 나왔습니다. 지역이 대전인데 이 사례 말고도 최근 충청권에서는 주전발 집단 감염을 비롯해 여러 방면으로 전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용희 기자, 결국 이 수능 감독관 관련해서 추가 감염 사례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능 전날인 그젯밤 10시쯤 수능시험 감독관을 맡은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와 5살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교사의 아들과 접촉한 어린이집 30대 교사와 원아가 밤사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앞서 어제 아침 수능 직전 감독관을 맡은 같은 학교 동료 교사 1명과 처음 확진된 교사의 일가족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관련된 누적 확진자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대전과 충남에선 호프집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전 관평동 호프집 관련 확진자의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이 추가 확진돼 대전 호프집발 누적 확진자는 모두 29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 서산시 예천동의 호프집에서도 앞서 나온 확진자와 지난달 28일 옆 테이블에 있었던 4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홍성에선 서울 탁구장 집단 감염 관련 마포구 확진자의 배우자가 확진됐습니다. 보령의 경우 70대와 60대 부부가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태안에선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직원인 30대 남성이 확진됐고
계룡의 경우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50대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네, 전국적인 현황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어제 0시 기준으로 이틀 연속 500명을 넘겼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제도 500명대 중반을 찍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16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24명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 서울에서는 262명의 환자가 발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경기 137명 등 전국 17개 권역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16명 늘어서 어제 0시 기준 117명이었고요. 사망자도 3명이 늘어서 누적 사망자는 529명, 치명률은 1.48%였습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들도 또 나왔죠. 네, 우선 서울 동대문구 한 병원에서 환자 20여 명이 확진이 됐는데요. 역학조사 결과 방명록 작성이나 체온 측정 등은 잘 지켰는데 일부 환자가 마스크를 잘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중랑구 PC방에서도 신규 환자가 9명 나왔는데요. 앞서 한 실내 체육시설에서 확진된 사람이 이용한 PC방이어서 조사해보니까 이용자들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서울시는 일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는데요. 그간 방역당국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 쓰기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어제 정례 브리핑에선 광주 서구의 한 병원에서 확진자 2명이 이곳을 찾았는데 마스크를 잘 써서 추가 감염이 없었다면서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자, 어제 수능이 끝났지만 앞으로도 각 대학마다 별도의 전형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감염 위험성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대학별로 논술고사나 면접시험 등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자가격리자 소재지에 따라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입니다. 교육당국은 원칙적으로 확진자는 대학별 고사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만 머물러야 해서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당장 수험생들은 이후 일정을 위해서라도 감염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면접과 논술 준비를 위해 입시 학원으로 모이는 상황이 위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옵티머스 관련사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에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민주당 대표실의 이모 부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15분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이모 부실장이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유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분들은 왔다 갔었죠. 근데 저희 그 후로는 이제 말씀드릴 저도 없으니까. 이 부실장은 그제 이낙연 대표 측이 옵티머스 관련 업체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저녁 6시 반까지 조사를 받고 저녁 식사 후 다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 선관위는 이 부실장 등 이낙연 대표의 측근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올해 4월 21대 총선 당시 이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업체가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이 대표 측은 참모진이 지인을 통해 복합기를 빌려온 것이라며 옵티머스 관련 업체와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함께 주변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신임 법무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도 그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은 없다,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오찬에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입니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도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겁니다. 신속히 발표된 차관 인사에 대해선 이미 검증이 끝난 후보였고 이해 충돌 가능성도 없다며 검증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이 차관이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면서 여러 추측들이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징계위원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물론 사전 결론도 없다며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개최 시점과 징계위원 명단 공개, 징계위 내용 등도 법무부 몫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징계위 결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가감하기보다는 그대로 집행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 결정을 한 지 9일 만입니다. 그동안 법과 원칙을 중요시해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인 해법보다는 절차에 따른 공정함을 통해 사태를 수습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오는 10일로 연기됐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 총장 측의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징계 대상자인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위원들의 일정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추 장관 측 인사들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며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네, 이렇게 징계위 연기 요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만 추미애 장관, 윤 총장을 겨냥한 비난은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짜맞추기 수사, 정치적 표적 수사로 검찰권을 남용해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가운데 윤 총장이 승인한 원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밤쯤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짜맞추기를 해서 혐의자가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는 기막힌 수사 활극을 자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왔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 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이 정치 세력화돼 민주적 통제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희생됐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올리고 검찰개혁이 자신의 소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의 이 글은 그제 윤석열 총장이 이른바 원전 수사와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이후 나온 겁니다. 윤 총장 복귀 하루 만에 대전지검이 감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청와대 등 전방위로 수사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윤 총장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에 의뢰한 수사는 배당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본인 관련 사건임을 감안해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배당을 위임했는데 조 차장은 결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감찰부의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한 진상 확인을 지시한 만큼 그 결과를 본 뒤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네, 오늘도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계속된다는데요. 자세한 오늘 날씨 그리고 주말 날씨까지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베이지 캐스터, 이 추운데 오늘은 어디 나가 있는 건가요?
네, 저는 지금 여의도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보다 날씨가 더 춥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코부터 가슴까지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데요. 오늘 아침 파주는 영하 8.9도, 서울은 영하 4.3도까지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나가실 때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도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점차 서풍이 불어오면서 일요일에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대기는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건조주의보는 확대됐는데요.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 전남 동부와 수도권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서울이 영하 4.2도, 춘천은 영하 7.3도, 대전은 영하 3.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남부지방도 영하권 추위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전주가 영하 2.1도, 대구도 영하 0.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이 4도, 춘천 5도, 대전 7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7도, 부산 11도로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오전까지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 전북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게 그대로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올 연말까지 코로나19 사망자의 급증 추세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아지자 그동안 추가 부양책 등을 놓고 대립해왔던 미 정치권도 이제는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선 어제 하루에만 코로나19로 2,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20만 명이 넘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10만 명이 넘는 입원 환자 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예측 모델을 통해 크리스마스 주간인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에만 2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문제는 향후 전망이 더 어둡다는 데 있습니다. Yeah, the mortality concerns are real. And I do think, unfortunately, before we see February, we could be close to 450,000 Americans have died from this virus. 여전히 요양원 시설에서 40% 가까이 사망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설 내 환자들이 대부분 고령인데다 세심하고 정밀한 사전 예방 조치가 여전히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치솟는 사망자 수에 경기 위축 우려까지 다시 커지자 부양책을 두고 대립하던 민주공화 양당의 접점 찾기도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Compromise is within reach. We know where we agree. We can do this. The real answer here is to sit down and talk.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현황을 집계 중인 미 존스 홉킨스 대는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150만 명 넘게 나온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중남미에서 45만 명, 유럽에선 43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럽 국가 가운데선 처음으로 영국의 사망자 수가 6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에선 백신이 공급되더라도 내년 봄까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한편 미국의 IT 기업 IBM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해킹 범죄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백신이 어디로 공급되고 또 어떻게 운송되어 갈지 그 유통망과 관련된 정보를 캐려는 걸로 보이는데 한국도 해커들의 표적이라고 IBM은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정보기술 기업 IBM의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게시글입니다. 콜드체인, 즉 백신을 위한 저온 유통망이 정밀 피싱 작업의 대상이 됐다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회사 글로벌 위협 정보팀은 지난 9월 해커들이 중국의 초저온 냉동고 업체로 속여 콜드체인을 담당하는 기관과 관련 업체에 가짜로 주문한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해커는 이메일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넣은 계약서 초안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된 것은 독일, 이탈리아, 한국, 그리고 체코, 유럽연합, 타이완 등 적어도 6개 나라의 콜드체인 관련 조직과 단체라고 IBM은 밝혔습니다.
해커들은 대상 조직과 단체에서 임원들의 네트워크 접근 자격을 확보한 뒤 백신이 유통되면 네트워크에 침입해 백신 관련 유통 시간표, 운송 장소 등의 정보를 빼내는 게 목적이라고 IBM 측은 설명했습니다. IBM 정보팀장은 이번 사이버 공격이 백신의 운송, 저장, 냉장, 분배 방식에 접근하기 위한 것이라며 배우가 누구든 간에 전체 콜드체인 절차를 파악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IBM 측은 수법의 정교함으로 미뤄볼 때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일 가능성이 크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배후에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주요 산유국 협의체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인 내년부터 하루 50만 배럴을 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190만 배럴보다는 작은 규모여서 유가 오름세는 이어졌습니다. 두바이 박석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내년 1월, 즉 다음 달부터 국제 석유 생산량이 현재보다 하루 50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화상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증산 방안에 합의했다고 타스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당초 오펙 플러스는 내년 1월부터 하루 생산량을 지금보다 190만 배럴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석유 수요 감소 추세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소규모 증산이라는 타협책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0.8% 상승한 45달러 64센트의 거래를 마치는 등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펙 플러스는 지난 4월 국제유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 970만 배럴을 감산한 뒤 조금씩 생산량을 회복해왔습니다. 산유국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국제유가 유지를 위해 계속 감산할 것을 주장했지만 러시아 등은 미국의 셰일 석유의 시장 진입을 우려해 감산에 반대해왔는데 오늘 결정은 두 입장이 절충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국제 여행 등이 늘면서 석유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어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은 매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년 반 만에 1,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백신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전자산인 달러가 약세를 보인 건데요. 우리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어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달러에 3원 넘게 내려 1,097원에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000원대 환율을 보였던 건 2년 6개월 전입니다. 미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에 더해 코로나19 백신이 곧 도입된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같은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을 투자해야겠다는 심리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올해 전체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급격히 출렁거렸습니다. 3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던 시점에는 환율이 급격히 올라 1,300원을 위협했다가 하반기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더니 이번에 1,100원 밑으로 크게 떨어진 겁니다. 환율 하락, 즉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 수출 기업에는 악영향을 줍니다. 미국으로 수출한 상품의 현지 가격이 올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3분기까지 좋은 실적을 냈던 수출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한국의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또 충격이 있으면서 이제 균형점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강원화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그런 가정을 해둔 채 수출입 계약을 또 성사시킨다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대다수 전문가들은 달러 약세는 이어지겠지만 외환 당국 등의 개입으로 1,000원 밑으로의 대폭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오늘 아침 나가실 때도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날씨가 더 춥습니다.
찬바람이 조금 잦아들면 고마운 마음이 들기까지 하는데요. 오늘 아침 파주가 영하 8.9도, 서울은 영하 4.5도까지 떨어졌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낮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도 영하권 추위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부터는 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점차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건조주의보는 더 확대됐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 전남 동부와 수도권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떨어져 있는데요. 서울이 영하 4.3도, 춘천 영하 7.6도, 인천은 영하 2.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부지방도 추운 아침입니다. 광주와 대구도 어제보다 기온이 낮은데요. 전주가 영하 2.3도, 대구는 영하 1.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춘천 5도, 대전 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 7도, 부산 11도로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오후부터는 물결이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 전북 지역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빗방울과 눈발이 섞여 내리면서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치러진 수능은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 풍경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책상마다 가림막을 설치하고 응시생들은 마스크를 써야 했고 여러모로 불편도 많고 또 긴장도 높았을 텐데요. 그 모습을 오대성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모두가 걱정했던 수능일이 밝았습니다. 시험장에 마스크를 낀 수험생들이 하나둘 도착합니다. 거리 좀 크시고. 예전처럼 시끌벅적한 응원은 없었지만 그래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는 학부모의 마음은 예년과 똑같습니다. 돌아보고 다시 돌아보고 건강히 별탈 없이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지각생은 경찰 사이드카로, 다리를 다친 수험생은 구급차로 이동했습니다. 방역복을 입고 학교에 온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개학 연기와 등교 중지, 온라인 수업, 수능 연기 등 수험생과 학부모에겐 특별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1년을 쉬고 내년에 시험을 볼까도 했었는데 코로나로 공부하기도 힘든데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힘내서 시험. 수험장 안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0,000개 늘어난 30,000개의 시험실에선 손소독과 발열 체크는 필수였고 책상엔 가림막이 설치됐으며 마스크를 쓴 채 시험을 봤습니다. 점심은 자기 자리에서, 공용 정수기도 쓸 수 없었습니다. 어제 새벽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 5명을 포함해 확진자 41명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렀고 자가격리자 456명을 위해 별도의 시험장이 마련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긴장이 더해서인지 시험이 끝난 홀가분함은 훨씬 더 컸습니다. 가림막 때문에 불편함은 조금 있었어요. 오늘 수능 끝났으니까 가장 맛있는 밥을 먹고 싶어요. 제 1년간의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기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올해 모든 수험생이 필적 확인란에 적은 문구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이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기준으로 262명이 하루 동안에 나왔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굵직한 집단 감염보다도 가족과 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조용하고 아주 소소한 전파가 많아져서 상황을 더 까다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경아 기자입니다. 폐쇄병실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병원. 환자 23명이 확진됐습니다. 다인실이어서 밀집도가 높고 환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복도를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 7층에서 그 소재명이고 3, 4, 5에서 추가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것도 격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실내 체육시설 이용자가 다녀간 PC방에선 연쇄 감염으로 3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장 뒤 평균 4시간 이상 컴퓨터를 사용했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습니다. 이딴 감염에 서울에선 하루 새 262명이 감염돼 8일 만에 역대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확진된 가족이나 지인 간 감염이 급증한 게 이유입니다.
2차 감염 때 10%였던 가족 지인 접촉으로 인한 감염은 최근 확진 사례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커졌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감염이 가정과 친구 모임, 직장과 같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확산하고 있습니다. 모임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하루 검사량은 처음으로 10,000건을 넘었는데 그중 확진자 비율을 뜻하는 양성률은 3.1%, 전국 평균 2.2%보다 높습니다. 숨어있는 환자들도 더 많을 수 있다는 뜻이고 감염이 지역사회 내에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서울시는 수능 이후 대학별 고사 등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입시학원 등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 속에서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뒤에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또다시 미뤘습니다.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건데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오늘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윤 총장 측이 징계기록 검토 등을 들어 닷새 이상의 유예기간을 요구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 차례 연기한 만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입장 발표 이후 급선회했습니다. 윤 총장 측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오는 10일로 날짜를 다시 잡았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징계위가 채택할 경우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박은정 감찰 담당관으로부터 감찰 관련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논란이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 채널A 사건 당시 대검 지휘부서에 있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부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비위 혐의에 대해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추 장관이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인 건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징계위원 명단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들어 명단을 비공개했는데 윤 총장 측은 추 장관 측 인사들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거라며 명단 공개를 또다시 요구하고 이의 제기서도 제출했습니다. 양측이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이어서 징계위 전까지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이번 한 주 KBS가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산업 안전 관련 보도. 오늘은 남겨진 유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가족들, 이제 돌아갈 일상은 사라졌다고 말하는데요. 양예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제일 먼저 달려갔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그 따뜻했던 온기랑 그 병원 냄새, 상황들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이 나요, 다. 돌아갈 일상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죠. 그냥 가족 모두가 다 피폐해졌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들리진 않아요. 문 여는 소리만 들려도 할아버지는 태교가 다시 돌아올 것 같다고 하시고, 그래서 집에 사실 문 열고 들어가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동생하고는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고 그래서 뭐 저한테는 되게 친구 같은 존재고, 친구이자 형이자 뭐 사고 전에는 생업에 종사를 했었는데 사고 이후에는 공황장애 때문에 지금은 일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항상 생각나요. 매일같이 생각나고 제가 정상적인 삶을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일했다 보니까 그날이 연휴였는데 쉬자고 할 걸 아침에 늦잠을 잤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허황된 상상을 많이 하죠. 박스도 주스러 다니고 그래요. 또 아들도 살아있을 때는 힘든지 모르고 그냥 아들이 가버리는 게 이거 박스 주워서 뭐하냐, 이거 돈 모아서 뭐하냐, 옛말에 뭐 죽은 자식 뭐 만진다는 식으로 죽었는데 가서 거기다 대고 뽀뽀를 하고
그러니 심정이 뭐가 돼? 자식 죽으면은 가슴에다 붓는다더니 진짜 가슴에다 붓고 살아요. 가슴에다 붓고 속이라도 쓰겠다든지 그러면은 좀 덜 하겠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또 아직까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일하다가 병을 얻은 이들인데요. 산재로 인정받기가 워낙 어려워서 아픈데 또 지난한 입증 과정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질병 산재가 사고보다 무섭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 전 반도체의 날, 직업병을 해결하라며 반도체 공장 노동자 7명이 집단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진복숙 씨의 딸 A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A씨는 SK 하이닉스에서 일하다 난치병인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까지 했지만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 밖에 있는 심장이래요. 만약에 그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보내질 않았을 건데 몰라가지고 후회할 때가 많아요. 산재 신청 2년 뒤 나온 근로복지공단의 대답은 불승인. 유해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짧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3년간의 법원 소송 끝에 최근 산재 인정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단이 다시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질병으로 산재 인정받기 위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암이나 질병으로 정말 힘없고 아픈 사람들입니다. 오랜 기간 산재 승인되기 기다리며 고통스럽게 싸워야 하는 이런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삼성 기흥공장 클린룸에서 청소 일을 했던 B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이어서 어떤 화학약품이 쓰였는지 몰랐고 유해물질 이름을 노트에 적어놓은 게 전부입니다. 제일 힘든 일을 해놓고 그런 거는 저희같이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암을 왜 내가 그런 암에 걸렸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공단은 유사 사례가 없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B씨는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입증 수준 어느 정도를 요구하냐라고 하면은 아직도 높은 것이 현실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겪게 되거든요. 피해자들이 산재 판정 최종 결과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62일. 질병의 고통에다 지난한 입증의 과정까지 일터에서 병을 얻은 노동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수능은 끝났습니다만 아직 입시 과정은 더 남아있죠. 방역당국이 모임은 피하고 거리 두기는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수험생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당부했습니다. 브리핑 들어보시죠. 역사상 처음 있는 힘들고 특별한 수능을 치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개인 위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이후에도 추가적인 방역이 중요합니다. 계속 입시 전형이 있고 또 수험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입학 시험을 봐야 되는 관계로서 이때에도 여전히 이런 중요한 방역 수칙들이 중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가족의 마음으로 이렇게 방역에 참여해 주셨으면 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최대치가 맞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라면 인구가 밀집되고 또 보다 많은 접촉이 가능한 상황으로서 다른 지역보다 더 환자 발생에 있어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왕에 많이 발생했던 환자들이 계속 누적된 이런 점들이 좀 더 불리한 여건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장기간에 걸쳐서 검증된 백신보다는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런 면책 요구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게 공동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좋은 협상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염병이 대응에 있는 우선순위에 있는 분들은 의료진이시고 또 질병의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도 접종의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모든 나라의 공통된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들은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에는 좀 더 합리적인 수준 내에서 기간 단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 아직 의심 환자나 접촉자에 대해서는 잠복기의 문제로 인해서 특별히 더 논의가 진전된 것은 없고 아직까지 더 기초적인 분석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질병청이 의료계와 의학계와 협력하여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국 정부가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데 이어 미국도 올해 안으로 대규모 백신 배포가 전망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은 아직 더 기다려야 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과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상용화가 임박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접종이 불가능해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뉴욕타임즈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선두주자인 화이자와 모더나 등이 현재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해왔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임상시험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어린이는 성인보다 면역 체계가 활발해 백신 접종 시 발열, 근육통 등의 부작용이 어른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별도의 임상시험을 통해 정상 성인 수준의 효능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화이자는 지난 9월부터 12세에서 16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착수했으며 모더나는 지난 2일 미 국립보건원에 아동 청소년 3,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4주간의 임상시험 계획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미국 전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조지 부시 그리고 빌 클린턴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잇따라 백신 공개 접종을 자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 라디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앤서니 파우치 같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한다면 TV에 출연해 백신을 맞거나 접종 장면을 촬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 측도 보건당국과 감염병 전문가들에게 백신 접종 독려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카메라 앞에서 백신을 맞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대변인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해 모든 미국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보건과 교육, 영양 등 여러 방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어린이들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과 도움을 촉구하고자 영국 예술가들이 거대한 대지 예술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 요크셔의 산비탈 초원 위로 거대한 어린아이 얼굴 초상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6,000명의 아이들이란 이름의 이 예술 프로젝트는 지난달 20일 유엔이 정한 세계 어린이날에 공개됐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식량난과 의료 지원 부족 등으로 매일 6,000명의 아이들이 추가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을 호소하기 위해 영국의 대지 예술가 팀이 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흰 모래와 물, 숯가루 등을 섞어 만든 자연분해 페인트를 뿌려 11,000제곱미터에 달하는 그림을 완성했는데요. 특히 이 거대한 대지 그림 속에는 실물 크기의 어린이 6,000명이 다양한 형상으로 묘사됐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에 빠진 아이들이 전 세계 도움을 받아 다시 뛰어놀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대한민국이 숨죽였던 하루, 올해는 코로나19로 더욱 긴장감이 높았습니다. 유례없는 보건 위기는 세계 각국의 대학 입시에도 여파를 미쳤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대입 자격 시험, 바칼로레아를 취소했던 프랑스는 한국의 수능에 주목했습니다. 파리에서 양민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프랑스 대입 자격 시험 바칼로레아는 19세기 나폴레옹 제정 때 시작됐습니다. 200년 넘는 역사의 시험은 2차 세계대전 와중에도 치러졌지만 코로나19의 파도는 넘지 못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로 1차 봉쇄령이 내려져 있던 4월, 프랑스 정부가 시험을 취소한 겁니다. Parce que nous ne pouvons garantir de façon absolue la tenue des preuves écrites dans le calendrier prévu et au regard des conditions sanitaires. 당초 6월 예정이던 최종 시험이 전격 취소되고 내신 성적으로 대체되면서 프랑스 74만 수험생과 교사들도 입시 준비에 혼선을 빚었습니다. Le bac s'était annulé juste avant 12 mois. Oui, je vous avoue qu'il y a eu un chaos de ce côté-là puisque nous avons été prévenus très tard.
d'où ce qui a posé des problèmes d'organisation. 스웨덴과 아일랜드에서도 코로나19로 시험이 취소됐고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연기해 실시하는 등 올해 유럽은 대입 혼란이 속출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치러지는 한국의 수능에 더욱 주목했습니다. 프랑스 공영방송을 비롯한 현지 언론들은 수능에 동원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33 000 centres d'examen à la place des 21 000 prévus habituellement, des capacités de test augmentées de 60% et des centres d'examen spéciaux pour les étudiants qui seraient en quarantaine. 지난 4월 총선 이후 이번 수능으로 한국식 방역 모델이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위기는 한국 문화의 일부다. 하지만 이 위기는 한국 사회를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역동적으로 만든다.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는 한국의 방역 고비 속에 치러진 올해 수능을 이렇게 조명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여의도 일대 민주노총 집회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민주노총이 오늘부터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죠. 서울시가 이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꾸준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로 인한 전파 위험이 우려된다며 집회 금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의도 일대에 신고된 민주노총의 집회 내역은 7개 단체 23개소 약 1,000명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예식장 분쟁 증가, 상담, 중재 서비스 재개했다는 키워드인데요. 서울 지역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예식장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실내 예식장 하객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지난 2주간 서울 지역 예식장 관련 분쟁 상담은 1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상담 중재센터 운영을 재개하는데요. 전화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전문 상담사에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중재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 보호센터는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집콕이 온라인 쇼핑 석 달째 14조 원대라는 키워드인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8월 이후 석 달 연속 14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10월 PC와 모바일을 통해서 이뤄진 인터넷 쇼핑 거래 금액이 14조 2천억여 원으로 1년 전보다 2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가율은 전월보다는 낮아졌는데요. 상품 군별로 보면 피자와 치킨 등 배달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1조 5천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71% 늘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10월에 문화생활을 즐기고 여행도 더 갔습니다. 문화 레저 서비스 거래액이 전월보다 93% 넘게 증가했고요. 여행, 교통 서비스 역시 25%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10월 중 거리두기 완화로 바깥 활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여행과 교통 서비스 등의 경우 전월 대비 증가했다며 하지만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얼마 전에 유죄가 나온 전두환 씨 사자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법원의 형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반대로 전 씨 측에서는 헬기 사격 재판부가 인정한 데 대해 추가로 다퉈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하선아 기자입니다. 법원이 전두환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지 사흘 만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1980년 5월 27일 헬기 사격에 관한 전 씨의 허위 기재가 무죄라고 법원이 판단한 건 법리 오해라는 겁니다.
전 씨는 5.18 기간 내내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회고록에 적시했는데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날인 1980년 5월 21일 하루에만 국한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는 겁니다. 전 씨 측은 재판부가 헬기 사격을 인정한 데 대해 항소에 다툴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이르면 내년 2월쯤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다시 열립니다. 1980년 5월 27일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전 씨의 회고록 기술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형량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과 함께 5.18 진상규명이 속도를 내 아직도 묻혀있는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사법부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어떤 명령체계에 의해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상규명과 함께 역사 왜곡을 막을 수 있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인터넷에는 색깔론을 펼치며 5.18 진실을 왜곡하는 댓글이 수없이 달렸습니다. 5.18은 애국, 이런 행위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들 수가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에 내려진 역사적인 판결. 5.18 광주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려면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올여름 부산에서는 2차례 큰 홍수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침수가 되풀이됐던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안전지도를 비롯한 여러 예방 경고 자료에서 해당 지점들이 누락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재성 기자의 취재입니다. 물길이 생긴 지하차도로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순식간에 빗물이 가슴 높이까지 차올라 운전자 3명이 숨졌습니다. 갑자기 한 30분 상간에 완전 비가 이리 굴곡이 폭우가 완전 오고 왔다니까. 이 지하차도는 2008년부터 3년 연속 침수가 된 곳입니다. 홍수 위험지도에는 어떻게 표시돼 있을까? 하천 주변이 아니어서인지 위험지역 표시가 없습니다. 이번엔 과거 수해 정보를 모아놓은 생활안전지도 침수 흔적도를 확인해봤습니다. 역시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부산 수정동의 상가 밀집 지역. 여러 차례 비 피해가 난 곳으로 올여름엔 갑자기 불어난 물에 사람이 떠내려갈 뻔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름에 한두 차례 정도 항상 발목 이상은 물이 찰 때가 있거든요. 홍수 위험지도는 물론 생활안전지도에도 과거 침수 이력이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2012년과 2017년, 올해까지 피해가 반복된 곳입니다. 생활안전지도는 생활 속 위험에 스스로 대처하자며 정부가 공개한 재난정보 종합지도입니다. 그런데도 상습 침수 지역처럼 재난 예방에 꼭 필요한 정보가 빠져 있는 겁니다. 부산에서 10년간 발생한 침수 피해 지역 5,300여 곳을 홍수 위험지도, 생활안전지도와 비교해봤습니다. 홍수 위험지도에 나와 있는 경우는 1,500여 곳, 전체의 28%뿐입니다. 생활안전지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모두 합쳐봐야 121곳, 전체의 2.3%에 불과합니다. 생활안전지도를 관리하는 기관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너무 민감해서 부동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부동산 있는 건물 다 잘라내고 도로에만 클래핑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항목이라서 2018년 침수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일부 자료만 공개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결과였습니다. 재산권 침해가 비공개 이유였습니다. 위험 발생 우려, 집값 이미지 훼손 등 도로로 중심으로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실제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게 아니죠. 이런 우려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안전할 권리보다 재산권이 우선한 판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법이 없어 반드시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근데 집을 살아가는데 침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일본처럼 모든 사람이 다 보게 공개하는 것은 아직 법령상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정부와 지자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재난안전관리법 4조 2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KBS 뉴스 임대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면서 TV를 시청하는 사람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인데요. 매체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분들이 KBS를 꼽았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코로나 시대, TV 앞에 앉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욕구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언론 수용자 조사 결과 TV 프로그램 이용률은 94.8%로 모바일과 PC를 합친 89.1%, 모바일 88.5%를 앞섰습니다. 뉴스를 보는 방식도 TV가 85%로 모바일과 PC를 합친 78.7%, 모바일 77.9%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20대의 TV 뉴스 이용률은 지난해보다 10.5%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정보가 많이 범람하는 시기에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는 TV 뉴스를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0대는 모바일을 통한 읽는 뉴스를, 60대 이상에선 TV를 통한 보는 뉴스를 더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평균을 보면 보는 뉴스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59.5%로 읽는 뉴스를 선호한다는 31.5%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 가장 신뢰하는 언론을 묻는 질문에 KBS가 모두 1위에 올랐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는 KBS가 26.1%로 2위인 네이버보다 2배 이상 높았고 KBS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은 23.9%로 2위 MBC를 큰 폭으로 눌렀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공식력 있는 공영방송인 KBS를 믿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6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5,01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대면 면접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4%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염석입니다. 출근길에 나서는 차량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오실 때는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어제보다도 기온이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파주는 오늘 아침 영하 8.9도, 서울도 영하 4.5도로 다소 추운 아침입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점차 서풍이 불어오면서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 또 전남 동부와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이 영하 4.3도, 춘천은 영하 7.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기온이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로 낮 동안에도 종일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치러진 대학 수능 시험 지원자는 49만여 명으로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출제위원회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서 예년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오는 10일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윤 총장이 승인한 원전 수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밤쯤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실의 이모 부실장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로 성탄절 주간에만 2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올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IBM은 백신 저온 유통망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공격 대상엔 한국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은 서울 영하 4.5도 등으로 어제보다 춥습니다. 추위는 계속되다가 일요일부터 기온이 오르겠고요. 강원과 전남, 수도권 등에는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상반기에는 총선이 있었고 또 하반기에는 수능, 이렇게 두 개의 큰 산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속에 치러진 어제 수학능력 시험. 일단 현재까지는 별다른 뒤탈 없이 마무리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시험 자체는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올해 시험을 안 보는 게 좋겠다고 빠진 수험생들이 많아서 지원자 수는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이번 수능의 지원자는 49만여 명으로 1994년 수능 시행 이래 최저입니다. 게다가 결시율은 13.17%로 지난 수능보다 1.65%포인트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시험 준비가 부족했거나 지원자들이 수능 시험발 감염을 우려해 아예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원자 자체가 줄어든 데다 결시율까지 높아지면 일정 비율로 부여되는 수능 상위 등급을 받는 학생 수는 더욱 적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졸업생 비율이 전체 지원자의 27%로 17년 만에 최대인 점도 재학생들에게는 불리합니다. 오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졸업생의 유량이 중상위권까지 아마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수능 난이도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예년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냈다는 게 출제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기존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 고교 교과 과정의 수준에서 출제했고 EBS 교재와의 연계도 지난 수능과 비슷한 70% 수준에 맞췄습니다. 초고난도 문항 출제도 최대한 피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 특히 재학생들이 장기간 원격 수업을 받은 점 등도 고려됐습니다. 학생들이 이번 시험에서 특별히 어렵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학생들도 문제 풀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반응입니다. 대체로 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국어 같은 거는 좀 만족스러운 편이고 영어 같은 거는 원래 난이랑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2021학년도 수능 성적은 이의 신청 기간과 정답 확정 이후 채점을 거쳐 오는 23일 응시생들에게 통지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이 수능 시험에 들어가려던 감독관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서 막판에 빠진 일이 있죠. 그렇게 시험장으로의 전파는 막았는데 가족 등을 통해서 추가 전파가 또 발생했습니다. 대전 지역인데요. 대전 충남은 그 밖에도 주전발 연쇄 감염 등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용희 기자, 밤사이에 이 추가 확진 사례들이 나온 거죠? 네, 수능 전날인 그젯밤 10시쯤 수능시험 감독관을 맡은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와 5살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교사의 아들과 접촉한 어린이집 30대 교사와 원아가 밤사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앞서 어제 아침 수능 직전 감독관을 맡은 같은 학교 동료 교사 1명과 처음 확진된 교사의 일가족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관련된 누적 확진자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대전과 충남에선 호프집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전 관평동 호프집 관련 확진자의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이 추가 확진돼 대전 호프집발 누적 확진자는 모두 29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산시 예천동의 호프집에서도 앞서 나온 확진자와 지난달 28일 옆 테이블에 있었던 4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40대 1명도 확진됐습니다. 홍성에선 서울 탁구장 집단 감염 관련 마포구 확진자의 배우자가 확진됐습니다. 보령의 경우 70대와 60대 부부가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태안에선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직원인 30대 남성이 확진됐고 계룡의 경우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50대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네, 전국적인 현황은 앵커 브리핑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40명, 이틀 연속 500명대로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하루 동안 26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서울의 일일 검사량도 처음으로 10,000건을 넘겼는데요. 그중 확진자 비율을 뜻하는 양성률이 3.1%로 전국 평균 2.2%보다 훨씬 높습니다. 구체적인 감염 사례들 살펴볼까요? 폐쇄 병실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다인실이었기 때문에 밀집도가 높았고 또 환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복도 등을 돌아다닌 사실도 파악이 됐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이용자가 다녀간 중랑구의 PC방에서도 연쇄 감염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3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도 조사를 해봤더니 입장객들이 평균 4시간 이상 앉아서 컴퓨터를 사용했고 또 마스크 착용도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학 입시 상황도 걱정은 남아 있습니다. 수능은 어제 끝났지만 앞으로 각 대학별 전형 일정들이 줄줄입니다. 논술고사, 면접시험 등등 치르게 될 텐데요. 교육당국은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누고
특히 이 자가격리자들은 소재지에 따라 별도의 고사장에 모아놓고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확진 판정받은 수험생들입니다. 이 교육당국은 원칙적으로는 확진자는 대학별 고사를 치를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각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라는 게 당국의 공식 입장인데요. 이 문제를 감안한다면 수험생들은 계속해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아주 각별한 주의가 끝까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가 얼마 전에 거리 두기 단계를 높인 이후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주말쯤부터 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당분간은 단계를 낮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김장모임 관련 방역 위반 사례입니다. 실제로 충북 제천에서는 김장모임 관련 확진자가 60명 넘게 나왔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광주의 한 병원은 확진 환자 2명이 3차례 방문했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병원 종사자는 13명인데 1명도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환자와 병원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철저하게 썼기 때문입니다. 거리 두기 단계가 올라간 뒤로 주말 이동량은 20%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확산세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방역 실천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위기 국면마다 불편을 감수하면서 방역에 동참해 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대규모 확산의 고비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 열흘째. 지난달 26일 581명으로 정점을 찍고 점차 줄어드는 듯했지만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 두기 2단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정부는 단계 격상 효과가 이번 주말쯤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다음 주 2단계 조치를 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겨우 급격하게 증가하던 상승세가 잠시 억제된 상황에 불과합니다. 조금의 방심으로도 언제든 폭발적 환자 증가가 가능합니다. 현재의 거리 두기로는 확산세 유지도 어렵다며 선제적으로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역이라는 관점에서 집중해서 아주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외국계 제약사와 백신 계약 체결을 끝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협상 중에 내용이 공개되면 전략상 불리하다며 국익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옵티머스 관련사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에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던 민주당 대표실의 이모 부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15분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이모 부실장이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유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분들은 왔다 갔었죠. 근데 저희 후보는 이제 말씀드릴 저도 없으니까. 이 부실장은 그제 이낙연 대표 측이 옵티머스 관련 업체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저녁 6시 반까지 조사를 받고 저녁 식사 후 다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 선관위는 이 부실장 등 이낙연 대표의 측근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올해 4월 21대 총선 당시 이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업체가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이 대표 측은 참모진이 지인을 통해 복합기를 빌려온 것이라며 옵티머스 관련 업체와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함께 주변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신임 법무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도 그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은 없다,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오찬에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입니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도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겁니다. 신속히 발표된 차관 인사에 대해선 이미 검증이 끝난 후보였고 이해 충돌 가능성도 없다며 검증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이 차관이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면서 여러 추측들이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징계위원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물론 사전 결론도 없다며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개최 시점과 징계위원 명단 공개, 징계위 내용 등도 법무부 몫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징계위 결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가감하기보다는 그대로 집행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 결정을 한 지 9일 만입니다. 그동안 법과 원칙을 중요시해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인 해법보다는 절차에 따른 공정함을 통해 사태를 수습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오는 10일로 연기됐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 총장 측의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징계 대상자인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위원들의 일정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추 장관 측 인사들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거라며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 징계의 연기 요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만 추미애 장관, 윤 총장을 겨냥한 비난은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짜맞추기 수사, 정치적 표적 수사로 검찰권을 남용해왔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윤 총장이 승인한 원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밤쯤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짜맞추기를 해서 혐의자가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는 기막힌 수사 활극을 자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왔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 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이 정치 세력화돼 민주적 통제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희생됐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올리고 검찰개혁이 자신의 소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의 이 글은 그제 윤석열 총장이 이른바 원전 수사와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이후 나온 겁니다. 윤 총장 복귀 하루 만에 대전지검이 감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청와대 등 전방위로 수사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윤 총장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에 의뢰한 수사는 배당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본인 관련 사건임을 감안해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배당을 위임했는데 조 차장은 결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감찰부의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한 진상 확인을 지시한 만큼 그 결과를 본 뒤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오늘도 날씨를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역 영하권이고 어제보다 더 춥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깥에 배혜지 기상캐스터가 나가 있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혜지 씨, 거의 눈사람처럼 입고 나가셨는데 그 정도 입으면 오늘 견딜만 한가요?
네, 오늘은 저처럼 이렇게 두꺼운 외투에 모자나 목도리 같은 방한용품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서 춥습니다. 오늘 아침 파주가 영하 9.2도, 서울은 영하 4.6도까지 내려갔고요. 대구도 영하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고 점차 서풍이 불어오면서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대기는 점차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과 영남 지역, 전남 동부와 수도권 지역으로 건조주의보는 확대됐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4도 가량 떨어져 있는데요. 서울이 영하 4.5도, 춘천은 영하 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기온이 낮습니다. 광주가 0.1도, 전주는 영하 2.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종일 춥겠는데요. 서울이 7도 예상되고 그리고 부산은 1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오전까지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 전북 지역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도로가 얼어붙어서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연말까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안 좋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이 성탄절 연휴 주간에 사망자가 많이 나올 거라는 암울한 전망을 냈는데요. 금철영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전해왔습니다. 미국에선 어제 하루에만 코로나19로 2,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20만 명이 넘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10만 명이 넘는 입원 환자 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예측 모델을 통해 크리스마스 주간인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에만 2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문제는 향후 전망이 더 어둡다는 데 있습니다. Yeah, the mortality concerns are real. And I do think, unfortunately, before we see February, we could be close to 450,000 Americans have died from this virus. 여전히 요양원 시설에서 40% 가까이 사망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설 내 환자들이 대부분 고령인데다 세심하고 정밀한 사전 예방 조치가 여전히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치솟는 사망자 수에 경기 위축 우려까지 다시 커지자 부양책을 두고 대립하던 민주공화 양당의 접점 찾기도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Compromise is within reach. We know where we agree. We can do this. The real answer here is to sit down and talk.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현황을 집계 중인 미 존스 홉킨스 대는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150만 명 넘게 나온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중남미에서 45만 명, 유럽에선 43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럽 국가 가운데선 처음으로 영국의 사망자 수가 6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에선 백신이 공급되더라도 내년 봄까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태세인데 그 유통망을 해킹하려는 조직이 있나 봅니다. IT 기업 IBM이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도 그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이 해킹을 통해 백신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라도 한다면 정말 큰일일 겁니다. 이영현 특파원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도합니다. 미국의 정보기술 기업 IBM의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게시글입니다. 콜드체인, 즉 백신을 위한 저온 유통망이 정밀 피싱 작업의 대상이 됐다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회사 글로벌 위협 정보팀은 지난 9월 해커들이 중국의 초저온 냉동고 업체로 속여 콜드체인을 담당하는 기관과 관련 업체에 가짜로 주문한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해커는 이메일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넣은 계약서 초안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된 것은 독일, 이탈리아, 한국, 그리고 체코, 유럽연합, 타이완 등 적어도 6개 나라의 콜드체인 관련 조직과 단체라고 IBM은 밝혔습니다. 해커들은 대상 조직과 단체에서 임원들의 네트워크 접근 자격을 확보한 뒤 백신이 유통되면 네트워크에 침입해 백신 관련 유통 시간표,
운송 장소 등의 정보를 빼내는 게 목적이라고 IBM 측은 설명했습니다. IBM 정보팀장은 이번 사이버 공격이 백신의 운송, 저장, 냉장, 분배 방식에 접근하기 위한 것이라며 배우가 누구든 간에 전체 콜드체인 절차를 파악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IBM 측은 수법의 정교함으로 미뤄볼 때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일 가능성이 크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배후에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주요 산유국 협의체 오펙 플러스가 내년부터 하루 50만 배럴을 더 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원유 감산 규모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당초 예상보다는 적은 양이라 국제 유가는 오히려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내년 1월, 즉 다음 달부터 국제 석유 생산량이 현재보다 하루 50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화상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증산 방안에 합의했다고 타스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당초 오펙 플러스는 내년 1월부터 하루 생산량을 지금보다 190만 배럴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석유 수요 감소 추세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소규모 증산이라는 타협책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0.8% 상승한 45달러 64센트의 거래를 마치는 등 국제 유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펙 플러스는 지난 4월 국제 유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 970만 배럴을 감산한 뒤 조금씩 생산량을 회복해왔습니다. 산유국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국제 유가 유지를 위해 계속 감산할 것을 주장했지만 러시아 등은 미국의 셰일 석유의 시장 진입을 우려해 감산에 반대해 왔는데 오늘 결정은 두 입장이 절충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국제 여행 등이 늘면서 석유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어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은 매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오토바이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관련 사고는 크게 늘었는데 오히려 규제는 오는 10일부터 완화되죠. 국회가 원동기 면허가 있는 16세 이상만 몰게 하는 등 다시 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입니다. 차량 주행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런데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가 전동 킥보드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충돌로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20여 미터나 날아갔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뇌손상으로 숨졌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을 때 빨간불이 보였으면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그 속도를 계속해서 달렸던 것 같아요. 경찰은 신호 위반이 명백해 보이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숨진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사고 당시 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전동 킥보드를 끌고 가야 하는데 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올해 상반기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다 죽거나 다친 사람의 수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오는 10일부터는 법이 개정돼 면허가 없어도 13살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몰 수 있고 헬멧 미착용 등에 대한 범칙금도 없어집니다. 잇따르는 사고의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원동기 면허증이 있는 16세 이상만 전동 킥보드를 몰 수 있도록 하고 범칙금도 부활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넉 달이나 걸려 한동안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여야가 모처럼 새해 예산안을 법정 기한 안 넘기고 잘 처리했죠. 거기까지는 공조가 잘 됐는데 남은 사안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수처법을 놓고 여야 간의 충돌 가능성 또 남아 있습니다. 손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주 자가격리를 마치고 활동을 재개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혁 입법과제부터 챙겼습니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매듭짓겠다며 결단이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을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 처리에 D-Day로 정하고 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부여한 책임 여당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대 뇌관은 공수처법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진하는 순간에 이 정권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몰락의 이 길을 갈 거라고 봅니다.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석 달 만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양당 대표 회동이 오늘 열립니다. 박 의장이 다시 공수처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예산안 처리가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킨 것처럼 다른 법안들도 최대한 협의 처리되도록 양당 대표의 정치력 발휘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명 택배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당초 화물업계가 법 제정에 반발했지만 현재는 이견을 조정했다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밝혔습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홍천 의원도 생활물류법의 연내 처리에 큰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다가 전두환 씨가 며칠 전에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일단 유죄가 나온 건 맞는데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전 씨도 헬기 사격 진위 공방을 계속 이어갈 대세인데요.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전두환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지 사흘 만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1980년 5월 27일 헬기 사격에 관한 전 씨의 허위 기재가 무죄라고 법원이 판단한 건 법리 오해라는 겁니다. 전 씨는 5.18 기간 내내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회고록에 적시했는데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날인 1980년 5월 21일 하루에만 국한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는 겁니다. 전 씨 측은 재판부가 헬기 사격을 인정한 데 대해 항소에 다툴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이르면 내년 2월쯤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다시 열립니다. 1980년 5월 27일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전 씨의 회고록 기술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형량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과 함께 5.18 진상규명이 속도를 내 아직도 묻혀있는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사법부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어떤 명령체계에 의해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상규명과 함께 역사 왜곡을 막을 수 있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인터넷에는 색깔론을 펼치며 5.18 진실을 왜곡하는 댓글이 수없이 달렸습니다. 5.18은 애곡, 이런 행위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들 수가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에 내려진 역사적인 판결. 5.18 광주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려면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네, 뉴스 2부에서도 산업안전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일터에서 사고도 많지만 또 질병을 얻게 되는 경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경우 산재를 인정받기가 워낙 어려워서요. 아픈데 지난한 입증 과정까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질병 산재가 사고보다 무섭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 전 반도체의 날. 직업병을 해결하라며 반도체 공장 노동자 7명이 집단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진복숙 씨의 딸 A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A씨는 SK 하이닉스에서 일하다 난치병인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까지 했지만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 밖에 있는 심장이래요. 만약에 그랬다면 애초에 보내질 않았을 건데 몰라가지고 후회할 때가 많아요. 산재 신청 2년 뒤 나온 근로복지공단의 대답은 불승인. 유해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짧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3년간의 법원 소송 끝에 최근 산재 인정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단이 다시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질병으로 산재 인정받기 위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암이나 중병으로 정말 힘없고 아픈 사람들입니다. 오랜 기간 산재 승인되기 기다리며 고통스럽게 싸워야 하는 이런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삼성 기흥공장 클린룸에서 청소 일을 했던 B 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이어서 어떤 화학약품이 쓰였는지 몰랐고 유해물질 이름을 노트에 적어놓은 게 전부입니다. 제일 힘든 일을 해놓고 그런 거는 저희같이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암을 왜 내가 그런 암에 걸렸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공단은 유사 사례가 없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B 씨는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우증 수준 어느 정도를 요구하냐라고 하면은 아직도 높은 것이 현실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겪게 되거든요. 피해자들이 산재 판정 최종 결과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62일. 질병의 고통에다 지난한 입증의 과정까지 일터에서 병을 얻은 노동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효진입니다. 내년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될 공공전세주택의 시범 모델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최대 6년 동안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을 주고 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파트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얼마나 품질을 높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황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지상 9층짜리 오피스텔입니다. 최대 81제곱미터 크기의 방 3개를 갖추고 있어 2자녀 가정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서울의 이 다세대 주택도 비슷한 규모의 가구마다 한 대씩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런 신축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을 LH 등이 사들인 뒤 전세로 내놓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내년부터 2년 동안 전국에서 18,000가구를 무주택 세대에게 전세로 빌려줍니다.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최대 90%로 정하고 최대 6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된 호텔 임대와 비교해 3,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크기지만 아파트가 아니라는 점에서 전망은 엇갈립니다. 많이 외지지 않은 곳이거나 살고 있는 평수에서 많이 차이 나지 않으면 지원을 해볼 것 같은데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보다 더 좋은 빌라가 있을까요? 같이 사는 사람들, 그 동네 분위기도 보게 되는데 결국 공급되는 주택의 품질과 입지에 따라 전세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수요가 원하는 지역과 주택 유형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한다면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민간 건설사가 공공전세 공급 사업에 얼마나 참여할지도 변수입니다. 정부가 2년 동안 공급하겠다는 18,000가구는 매입 단가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책 발표 2주가 지났지만 이번 주 전국의 전세값은 0.29% 상승해 65주 연속 올랐고 매매가 상승폭은 더 커졌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 구성원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조사했는데요. 올해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청년층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힘든 대인관계로 우울감은 커지고 불황 속에 일자리마저 줄어든 청년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30대 연령층들이 가장들도 많지만 취업 난도 가장 20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나이이기도 하고.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지난 10년 동안 주민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복지, 환경, 안전, 문화 등 20여 개 지표로 조사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감염 사태를 맞은 올해 행복지수 점수는 100점 만점에 58.6점,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청년층인 20, 30대의 행복지수는 최근 3년 새 해마다 전체 연령층에서 가장 낮게 조사됐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불안감, 불안정성이 증폭되면서 청년 세대들 행복이 상당히 떨어지는.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정신 건강, 미래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여가 시간이 꼽혔습니다.
생애 주기별 대상자들에게 자존감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교육, 또 여가, 문화 콘텐츠를 끊임없이 제공해 줘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건 못지않게 스트레스가 적은 편안한 환경, 삶의 질이 행복을 크게 좌우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 이송으로 각 지역마다 구급차 공백 상황이 자주 생기는데요. 이 불을 끄는 소방 펌프차에 구급 장비를 실은 속칭 펌뷸런스가 출동해서 구급차 대신 응급 환자 구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윤현서 기자입니다. 불을 끄는 임무를 하는 소방관들이 소방호스 대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해 훈련을 합니다. 화재 진압용 펌프차와 구급차를 합친 펌뷸런스로 심정지 환자를 구하는 상황을 연습하는 겁니다. 지난달 26일 산청군에서 80대 노인이 호흡곤란으로 119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 지역 담당 구급차가 출동 중이어서 구조 현장에 도착한 건 펌뷸런스였습니다. 구급차가 출동 중으로 공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펌프차가 먼저 선 도착하여 AED 및 각종 구급 장비로 먼저 선 조치 후 구급대에게 인계하는. 펌뷸런스 시스템이 경남에 도입된 것은 지난 2013년, 현재 10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서 운행 중인 119 구급차는 모두 137대, 18개 시군 가운데 8곳이 보유한 구급차는 각각 3대에서 5대에 불과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이송과 대기, 소독으로 공백 상황이 생기다 보니 펌뷸런스가 응급 활동을 대신하는 겁니다. 펌뷸런스엔 구급 장비 20여 종과 자동 심장 충격기가 실려 있어 구급 차량이 없더라도 초기 응급 처치가 가능합니다. 지난 3월 고성읍에서 교통사고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뒤 소독 작업으로 구급차 대신 펌뷸런스가 출동했습니다. 저희 펌뷸런스 장비 이용해가지고 바로 심정지 환자분 CPR하고 심장 충격도 한번 주고 해가지고 그분이 소생할 수 있었거든요. 올해 경남에서 펌뷸런스가 구급차보다 먼저 도착한 경우는 1,060여 건, 570여 건 출동했던 지난해보다 2배가량 많아졌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최근 제주 해안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상갱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구에 걸리거나 또 다른 물고기와 혼액돼서 죽는 건데요. 상갱이가 어구에 걸려도 탈출 가능한 장치가 개발돼서 보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얼굴이 사람이 웃는 모습을 닮은 토종 돌고래 상갱이.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으로 2016년부터는 우리나라 보호생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엿새간 제주시 구자읍과 조천읍 해안가 등에서 상갱이 사체 6구가 발견됐습니다. 올해 발견된 사체가 34구나 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4년간 제주 해안에서 매년 2자릿수의 상갱이 사체가 발견됐고 특히 지난해에는 4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제주 북서쪽 근해에 설치된 안강망 등 어구에 걸리거나 혼액돼 죽는 경우입니다. 연안에 서식하다 보니까 얕은 바다에 설치되어 있는 어구에 많이 걸려 죽습니다. 어구 중에서 특히 안강망이라는 어구가 있는데 여기에 걸려 죽는 상갱이가 90% 이상이 되고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은 4년 전부터 안강망 어구에 걸린 상갱이가 탈출할 수 있는 장치를 연구해 최근 성과를 냈습니다. 어구 속에 들어온 상갱이가 유도망을 타고 탈출구로 빠져나가고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어획 대상 생물들은 유도망의 그물코를 그대로 통과해서 자루그물 끝에 모이게 되는 원리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해양 포유류 혼액 저감 어구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획량 감소 등을 우려하는 어민들의 인식 전환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관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금요일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교차로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우회전하는 대형 차량은 오른편이 사각지대인 만큼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분들도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성산로 연희나들목에서 금화터널 쪽으로 금요일이지만 출근길 정체 시작됐습니다. 천호대로 군자교에서 아차산 방면으로는 부분 지체고요. 이후로 아직 양방향 원활한 출근길 되고 있습니다. 한강대로 한강대교 위로는 여유롭고 도심 쪽으로 삼각지 방면으로도 아직 큰 불편이 없습니다. 간선도로 중에는 북부 간선도로가 묵동에서 종안 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국회 앞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집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집회 중 서강로를 이용해 여의서로 국회대로 쪽으로 한 개 차로를 이용한 도로 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반포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진입부에서는 도로 포장 공사로 밤 11시부터 새벽 6시,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최고의 중국 전략은 동맹들과 힘을 합치는 것이고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 필사적으로 싸우겠다. 차기 대통령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바이든 당선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중국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모든 정책을 다 뒤집어도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만큼은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중국 정부는 일단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취임 이후 바이든의 발언이 현실화될 경우 미중 갈등이 다시 불가피해 보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일관성 있는 중국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동맹국들과 힘을 합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가 시작되면 몇 주 동안 동맹 관계 복원을 최우선 업무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협상 지렛대와 압박 수단을 유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중국 관세도 철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이런 전략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내 동맹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인수위 내에선 아시아 지역 동맹 관리와 중국 견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이른바 아시아 차르 임명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바이든의 이런 구상이 단순한 중국 견제와 동맹 재건을 넘어 종국적으로 반중 연합으로 발전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하는 이른바 쿼드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을 추가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 입장에선 아시아판 나토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만큼 중국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주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해 협력 강화를 강조한 데 이어 4년간 계속된 개임 한한령도 풀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을 통한 중국 견제를 공식화한 만큼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우리의 대응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자칫 안이하게 대응할 경우 또다시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 S3였습니다. 날은 밝았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는데요. 파주는 오늘 아침 영하 9.2도, 서울은 영하 4.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2도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점차 서풍이 불면서 기온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그래도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건조주의보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요.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 또 전남 동부와 수도권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낮습니다. 서울이 영하 4.5도, 춘천은 영하 8도까지 떨어졌고요. 대전도 영하 3.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부지방도 역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데요. 광주가 0.1도, 대구는 영하 2.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춘천 5도, 대전 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7도, 부산 11도로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과 제주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또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지역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날도 추운데 주말은 포근하고 안전한 집에서 보내시죠.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